나는 평창동의 삼엄한 경비 속에 자리한 너무나도 익숙한 그 호화로운 저택에 맞춤 제작된 묵직한 오크문 앞에 서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장거리 비행 동안 쌓인 피로는 순간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해할 수 없는 처참함이 대신했다. 열쇠를 현관정 자물쇠에 넣고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돌렸지만 문은 마치 요새의 성벽처럼 굳건히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실수했을 리 없다고 확신하며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막연한 불안감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 유강준을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출장해서 하루 일찍 돌아왔다. 결혼 7년 동안 이런 로맨틱한 서프라이즈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사이의 불꽃을 다시 지피고 싶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놀라움은 나를 위한 것인 듯했다. 아이폰을 꺼내 강준의 번호를 눌렀다. 길고 초조한 신호음이 울렸다. 그는 5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서두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아, 벌써 일 끝났어? 나 방금 도착했어. 나 우리 집 문 앞인데 왜 안에서 문이 잠겨 있어?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희미한 파도 소리와 시끄럽고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강주는 분명 회의실에 있는 게 아니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아, 맞다. 나 지금 벤처 캐피털 파트너랑 아주 중요한 미팅 중이야. 아마 오늘 밤늦게나 들어갈 것 같아. 카카오 택시 블랙 불러서 일단 성북동 부모님 댁에 가 있어. 응? 내일 아침 일찍 보러 갈게. 그의 목소리에서는 기만이 뚝뚝 묻어났다.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내 신뢰를 찌르는 바늘과 같았다. 그런데 해변에 있는 것처럼 시끄러운 그 엄청난 회의는 대체 어디서 하는 건데? 나는 등골을 타고 찬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는 서밋에 와 있어. 아, 우리 대표님이 부르시네. 끊어야겠다. 밤에 전화할게. 사랑해. 그는 내가 다른 질문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사랑해?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얼마나 공허하고 역겹게 울려 퍼졌던가. 지난 7년간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말이지만 오늘처럼 토악질이 나게 한 적은 없었다. 리모와 캐리어를 끌고 다시 단지 입구로 향하며 나는 기묘한 힘을 느꼈다. 부모님 댁으로 가는 택시를 부르려던 참에 순찰을 돌던 단지 경비원 김 기사님이 나를 발견하고 정중하게 손을 흔들었다. 유 사모님, 벌써 출장에서 돌아오셨습니까?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사님. 네, 방금 도착했어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저기, 김 기사님. 혹시 오늘 집에 누가 들렀나요? 아니, 사모님은 가족 여행에 같이 안 가셨습니까? 경비원은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져 나를 쳐다봤다. 어제 아침에 유 회장님께서 사장님과 나머지 가족분들을 인천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는 걸 봤습니다. 엄청난 소식을 축하하러 일주일간 제주도로 가신다고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더군요. 아주 눈부시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분도 함께였고요. 그분들 말씀으로는 그분이 유 사장님의 약혼녀이고 그 엄청난 소식은 바로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축하하러 제주도로 날아가신 거라고요. 유 회장님은 드디어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게 되었다며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축하드렸지요. 경비원의 모든 말은 내 머리를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와 같았다. 엄청난 소식, 약혼녀, 임신, 제주도, 시댁 식구 전체. 내 마음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정보의 토네이도 속으로 빠져들었다. 남편과 그의 가족이 꼼꼼하게 짜놓은 거짓의 장막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에 의해 무자비하게 찢겨나간 순간이었다. 내가 어떻게 경비원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다시 그 묵직한 오크 문 앞에 서 있었고 눈에는 무서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저 집안에 들어가야만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고급 긴급 열쇠공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단호해서 나 자신조차 놀랄 정도였다. 고통과 배신감은 서서히 어두운 에너지로 응축되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안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거의 20분간 씨름한 끝에 열쇠공은 이마에 땀을 닦고 내 카드를 긁고는 마치 나를 짓누르는 숨막히는 도끼를 감지한 듯 서둘러 자신의 밴으로 달려갔다. 묵직한 금속성 철컥 소리가 나며 현관정이 풀렸음을 알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가 내가 자랑스럽게 나의 집이라 불렀던 곳으로 들어섰다. 시어머니가 매주 꽂아두는 하얀 작약의 향기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오늘은 그 향기조차 메스꺼웠다. 집은 비어 있었지만 서둘러 떠난 흔적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수입 명품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쿠션들,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반쯤 비워진 페리의 병, 가족 사진을 걸어둔 갤러리 벽으로 다가갈수록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우리의 결혼 사진과 지난 몇 년간의 스위스 스키 여행 사진들 사이에 새로운 은색 액자가 보란 듯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시댁 식구 모두가 공항 터미널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유강민과 그의 아내, 그리고 남편 강준. 그는 중앙에 서서 한 손은 어머니의 어깨에, 다른 한 손은 낯선 젊은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몸에 꼭 맞는 디자이너 드레스는 부풀어 오른 배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고 진정한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고 법적인 아내인 나는 불필요한 구경꾼,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다. 격렬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흐느낌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비틀거리며 강준의 서재로 들어가 공유 아이맥스를 켰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유강준의 이름으로 예약된 제주도의 5성급 럭셔리 리조트 예약 확인 이메일이었다. 투숙객 유강준, 진세리, 오션프런트 커플 스위트. 기간 일주일.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우리가 행복한 순간들을 과시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던 바로 그 공간, 공유 아이클라우드 사진 스트림을 그리고 진짜 지옥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제주 가족 축하라는 제목의 앨범으로 수백 장의 사진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고 있었다. 강준이 그 여자에게 열대 과일 그릇을 떠먹여주는 사진.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며 마치 딸에게만 보여주던 바로 그 다정한 애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사진. 시아버지가 그녀의 배에 손을 얹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온 가족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드는 사진. 강준과 이 진셀이라는 여자가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황홀경에 빠져 그들의 궁극적인 배신을 축하하며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세상에서 나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클릭하며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을 느꼈다. 진세리의 얼굴 클로즈업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포식자의 용모를 하고 있었고 순진한 척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도발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짧은 동영상 클립도 있었다. 활기찬 웃음소리, 우리 예쁜 새아기라며 진세리를 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서류 작업만 처리되면 내 아이의 엄마에게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강준의 목소리. 모든 것, 그 서류 작업이 바로 나였다. 그들의 행복을 향한 길의 장애물, 해결해야 할 문제. 7년의 사랑, 7년의 헌신, 7년의 희생. 이 모든 것이 이 끔찍한 현실로 귀결되었다. 나는 단지 내 인생의 동반자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친혈육처럼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의 온 가족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다. 나는 아이매크 화면을 세게 닫았다. 그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 잔인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다. 눈물은 멈췄다. 그 자리에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격렬한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리라. 그리고 나는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충격이 가시자 무서운 공허함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차가운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나무바닥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되짚어보며 내가 눈뜬장님처럼 무시했던 위험 신호들을 찾아 헤맸다. 강준의 갑작스럽고 다급한 전화들, 그의 변덕스러운 지방 출장들, 시어머니가 사업 파트너에게서 선물 받았다고 자랑했던 터무니없이 비싼 롤렉스 시계. 그것들은 모두 교묘하게 조작된 사기극의 퍼즐 조각들이었고 나는 대본을 모르는 유일한 바보 관객이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발코니로 나가 시원한 서울의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멀리 도심의 불빛이 깜빡였지만 내게 세상은 잿빛으로 칠해져 있었다. 바로 그때 길 건너 이웃인 지수 씨가 그녀의 푸드를 산책시키다가 나를 보고는 흥분해서 손을 흔들었다. 어머, 서연 씨, 돌아왔네요. 가족들이랑 같이 떠난 줄 알았는데. 나는 간신히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급한 고객 문제가 생겨서 일찍 돌아와야 했어요. 지수 씨는 길을 건너왔고 그녀의 표정은 어색한 동정심으로 바뀌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 씨, 이런 말 전하는 사람 쏘지 말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분들 떠나기 직전에 시어머님께서 커피 마시러 오셨는데 강준 씨 새 여자 얘기를 멈추질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고 매력적인지. 그리고 마침내 유씨 가문에 그토록 기다리던 대를 이을 아들을 안겨주었다고 계속 떠들어대셨어요.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서연 씨 결혼 생활은 이미 몇 년 전에 끝났고 이혼 법정에서 싸우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 있든 전 서연 씨 편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가진 마지막 연약한 품위의 끈을 베는 면도날 같았다. 댐이 무너졌다. 그들은 내 등 뒤에서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내 동네에서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나를 창피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몰이를 했다. 내가 그토록 정성을 다했던 여자, 내 시어머니는 내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내 결혼의 종말을 떠들고 다녔던 것이다. 나는 기계적으로 지수 씨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고통은 사라졌다. 부서진 심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뿐이었다. 그들은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그 말은 내가 그들에게 전혀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나의 첫 번째 움직임은 금융감사였다. 나는 휴대폰에서 신한은행 앱을 열었다. 지난 7년간 우리가 공격적으로 4억 원 이상을 모았던 공동 예금 계좌에는 고작 85만 원이 남아 있었다. 거래 내역은 지난 2달 동안 공교롭게도 내가 참석했던 모든 지방학회와 일치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대규모 인출과 송금의 유혈랑자한 기록이었다. 수취인은 진셀이라는 이름으로 추적되는 정체불명의 유한회사였다. 하지만 출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는 신용카드를 확인했다. 강준의 현대 블랙카드는 샤넬 신상품과 터무니없는 여행 경비 청구로 거의 한도가 꽉 차 있었다. 그는 우리의 돈으로 내 피와 땀과 눈물로 그의 이중생활 자금을 대고 있었다. 내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들은 단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나를 사취한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길거리의 무일푼으로 내쫓을 계획이었다. 순수한 혐오와 증오의 떨림이 내 몸을 흔들었다. 아니, 나는 그들이 이대로 빠져나가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마호가니 책상에 다시 앉아 내 맥북을 열었다. 내 손가락은 빠르고 치명적으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나는 서울에서 최고 수준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자산 보호 가처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슬픔은 행동으로 변이되었다. 눈물은 꼼꼼하고 무자비한 복수의 청사진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배신의 마스터 클래스를 가르쳤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결과에 대해 가르쳐 줄 차례였다. 밤이 서울을 완전히 삼켰지만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 넓은 저택은 불임의 감옥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 벽 안에서 단 1초도 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더플백의 필수품과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금융 서류와 하드 드라이브를 챙겼다.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대한 액자에 담긴 우리의 결혼 사진이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나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벽에서 그것을 뜯어내 음식물 처리기에 쳐넣었다. 나는 깨끗한 단절이 필요했다.
나는 올림픽대로를 따라 목적 없이 차를 몰았다. 마침내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결국 레인지로버는 내가 남겨둔 유일한 안식처인 성북동 부모님 댁 앞에 멈춰 섰다. 새벽 이시에 문을 열어주신 어머니는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경악하셨다. 어머니는 나를 거칠게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서연아, 세상에 무슨 일이니? 다쳤니? 강준이는 어디 있고? 나는 말을 40년간 무자비한 기업 소송 변호사로 살아오신 아버지는 재앙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즉시 알아차리셨다. 안으로 들어오렴, 얘야. 모든 걸 말해보거라. 천천히. 아버지의 목소리는 깊고 위험 있으면서도 심오하게 위안이 되었다. 거실의 따뜻한 호박색 불빛 아래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안에서 잠긴 문, 제주도 여행, 임신한 내연녀, 아이클라우드 사진, 텅 빈 계좌. 나는 흐느끼며 시작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내 목소리는 더 날카롭고 냉정해졌다. 처음의 상심은 순수하고 순도 높은 분노로 결정화되고 있었다.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어머니는 분노로 떨고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영혼이 없을 수가 있지? 온 가족이 내 딸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다니? 오, 내 사랑하는 서연아, 네가 겪었을 지옥이라니. 어머니는 나를 꼭 껴안고 우셨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는 가죽 안락의자에 앉아 손을 깍지 낀 채 눈은 단검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무한히 더 무서웠다. 내가 마침내 말을 멈추자 그는 깍지 낀 손을 풀었다.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판결이었다. 서연아, 내 말 잘 듣거라. 첫째, 넌 충분히 울었. 바로 이 순간부터 눈물은 그만. 넌 아무 잘못도 없어. 범죄자는 그놈들이야.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닦았다. 둘째,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놈들을 묻어버릴 거다. 이건 일반적인 불륜 사건이 아니야. 이건 조직적인 사기, 공동재산 횡령, 신의 성실 의무 위반이야. 솔직히 송금 규모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건 거액 절도죄에 해당해. 네 아버지는 네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하지만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나는 여전히 약간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어를 고용하는 거다. 그냥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 완전한 킬러를. 아버지는 나와 눈을 맞췄다. 이건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전술적인 법률 전쟁이다. 네 예비학교 시절 친구였던 안토니오 아들 권도현 기억나니? 그는 현재 강남 테헤란로에서 가장 무자비한 가사법률 회사 중 하나의 대표 파트너야. 그는 고액 자산가 이혼과 자산 회수를 전문으로 하지. 그는 똑똑하고 악랄하며 그들이 숨 쉴 틈도 주지 않을 거다. 나는 권도현을 기억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같은 무리에서 어울렸고 잘 지냈다. 그는 날카롭고 재치 있었지만 악명 높을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나는 그가 서울대 로스쿨에 갔고 서울에서 엄청난 명성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지금 당장 권도연을 깨울 거다. 동트기 전에 여기 올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그동안 넌 위층으로 올라가서 자거라. 이건 피바다가 될 거고 넌 체력이 필요해.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확신과 어머니의 맹렬한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고립된 희생자가 아니었다. 내 뒤에는 군대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안전함에 둘러싸여 어린 시절 침실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내일 새벽, 나는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내 자산을 되찾고, 내 존엄성을 되찾고, 내 몫의 안갚음을 하기 위한 전쟁. 아빠가 전화를 건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권도현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내가 기억하던 호리호리하고 비꼬는 말투의 예비학교 소녀는 맞춤 제작된 톰 포드 수트를 입은 위압적이고 날카로운 턱선의 남자로 변해 있었다. 오직 거북 등껍질 안경 뒤에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만이 예전 그대로였다. 안녕하십니까, 한 사장님, 사모님. 권도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후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주 짧은 순간 나는 진정한 공감의 빛을 보았지만 그것은 즉시 소송 변호사의 차가운 계산에 의해 가려졌다. 아버님께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서연 씨, 격식은 생략하죠. 지금은 애도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타임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세요.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빠뜨리지 마세요. 식탁에서 권도현과 마주 앉아 나는 다시 그 악몽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눈물도 흔들림도 없었다. 오직 사실에 대한 외과적인 분석만이 있었다. 나는 아이패드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어 그에게 제주도 사진, 신라 호텔 일정, 그리고 텅 빈 신한은행 계좌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우리 옆에 앉아 그의 기업 법무 배경에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관점들을 덧붙였다. 내가 말하는 동안 권도연은 노트북에 맹렬히 타이핑했다. 그는 들을수록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은 치명적이었다. 여기서의 법적 책임 소재는 제가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실제로 더 심각합니다. 권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 씨, 이건 일반적인 화해 불가능한 차이에 의한 이혼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을 사취하기 위한 조직적인 공모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기 전에 당신의 공동 재산을 말려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오만해져서 일마일 길이의 디지털 증거를 남겼습니다. 권도현은 자신의 노트북을 돌렸다. 화면에는 꼼꼼하게 작성된 공격 계획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세 갈래의 공격을 실행합니다. 첫째, 외도에 대한 압박. 한국은 유책주의 국가이므로 분류는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내연녀에게 부부 공동재산을 낭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주도 여행, 롤렉스 시계, 샤넬 가방 등 그가 진세리에게 쓴 모든 돈은 그의 몫의 재산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재정적인 측면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결정타입니다. 금융전선입니다. 권도연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유강준이 공동기금을 숨겨진 유한회사로 빼돌리고 신용 한도를 열기 위해 당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가 유성기업의 CFO라고 하셨죠. 우리는 회사 전체에 대한 법의학적 감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이 진셀이라는 여자에게 차나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장담합니다. 만약 그가 대출에 당신의 이름을 위조했다면 그건 연방 사기죄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나는 불안감이 치솟으며 물었다. 때마침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 사촌 오빠인 박진우가 들어왔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굳건한 자세와 무거운 부츠는 그의 직업, 즉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형사라는 것을 드러냈다. 삼촌, 최대한 빨리 왔어요. 진우 오빠가 내 어깨를 동정적으로 꽉 쥐며 말했다. 괜찮아, 꼬마야. 견디고 있어.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박 형사님. 권도연이 상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첫째, 진셀이라는 여자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합니다. 왠지 그녀가 전문 사기꾼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둘째, 지난 24개월 동안 유강준, 유성기업, 진세리 또는 관련 유령 회사 명의의 모든 부동산 및 차량 등록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유성기업 회계부서를 염탐할 수 있는 정보원이나 연락책이 있다면 그들을 투입하십시오. 진우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다. 알겠습니다. 이건 가족 일이니까요. 24시간 안에 예비 보고서를 받게 될 겁니다. 솔직히 유강준이 쓰레기라는 평판은 시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오직 서연이만 맙소사 너무 충성스러워서 그걸 보지 못했죠. 진우 오빠의 말은 삼키기 힘든 또 다른 쓴 약이었지만 나는 나를 세우기 위해 혹독한 현실이 필요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래는 권도연이 노트북을 닫으며 결론지었다. 심리전입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강력하게 공격하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들이 제주도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 동안 우리는 서울에 피할 수 없는 함정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들이 착륙했을 때 그들의 현실은 잿더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 아침 부모님의 햇살 가득한 거실은 작전실로 변했다. 베테랑 전략가인 아버지, 전격전을 실행하는 총사령관 권도현, 정찰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요원 진우 오빠, 그리고 경멸받는 아내에서 치명적인 무기로 변한 나. 내 가슴속 증오의 불길은 더 이상 나를 산채로 태우지 않았다. 그것은 유씨 가문의 완전한 파멸로 가는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권도연과 자산 스프레드 시트를 검토하고 있을 때 내 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아이디 유강준. 위가 뚝 떨어지고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나는 공황 상태로 권도현을 쳐다보았다. 그는 손을 들어 숨을 쉬라는 신호를 보내고 가까이 다가왔다. 받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아내예요. 그가 당황할 이유를 단 하나도 주지 마세요. 눈물을 좀 흘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요. 계속 얘기하게 만들어요. 스피커폰으로 켜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혐오감을 억눌렀다.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고 목소리를 높여 약간 떨리게 했다. 강준 씨,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어젯밤에 전화 안 했잖아요. 너무 걱정했어요. 자기야, 알아. 정말 미안해. VC 미팅이 엄청 늦게까지 이어져서 완전히 녹초가 됐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연습한 애정이 뚝뚝 묻어났다. 괜찮아요. 나는 약간 훌쩍이는 척했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부산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밥은 먹었어요? 권도현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입모양으로 훌륭해라고 말했다. 난 괜찮아. 자기 약속할게. 거의 서민 마무리 단계야. 며칠 안에 서울로 돌아갈 거야.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부모님 댁에 있는 거지? 네, 여기 있어요. 당신 없으니까 집이 너무 크고 텅 빈 것 같아요. 나는 그가 조종하기 좋아했던 의존적인 주부 역할을 하며 연약함을 더씹혔다. 저기, 여보, 어제 조경사 비용 지불하려고 신한은행 로그인했는데 공동예금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나 지금 좀 불안해. 나는 미끼를 던졌다. 그의 쪽에서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다. 아, 맞다. 자기. 당황하지 마. 그거 자본금이야. 새로운 상업 개발을 위한 대규모 브릿지론에 잠시 옮겨둔 거야. 계약 성사되면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했지. 6개월 안에 우리 유동성이 3배로 뛸 거야. 당신 예쁜 머리 아프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아, 정말 다행이다. 나는 극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킹당한 줄 알았잖아. 알았어요. 그럼 회의 잘 마치세요. 더 이상 방해 안 할게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기진맥진했다. 산채로 묻어버리고 싶은 남자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육체적 고문보다 더 끔찍했다. 완벽했어요. 권도현이 내 어깨를 치며 말했다. 그는 당황해서 유령 투자를 지어냈어요. 그건 죄의식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는 당신이 완전히 그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습의 요소를 쥐고 있으니 그는 경계를 풀 겁니다. 아버지가 동의했다. 정확해. 권도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위험한 부분이 옵니다. 서연 씨, 당신은 평창동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서재, 그의 개인 금고, 그곳에 결정적인 증거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길 다시 가요? 그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없어요. 그 거짓의 신전에 서 있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권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함께 갈 겁니다. 법적으로 저는 제 의뢰인이 결혼해소 절차와 관련된 개인 소지품 및 서류를 회수하는 데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100% 합법적입니다. 게다가 저는 포렌식 데이터 추출 기술자를 데려갈 겁니다. 그는 삭제된 파티션을 포함하여 강준의 하드 드라이브를 복제할 겁니다. 그는 영수증 한 장도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작전은 정해졌. 그날 오후 권도현과 IT 기술자, 그리고 나는 범죄 현장으로 돌아갔다.
내 결혼의 유령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오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궁극적인 배신에 바로 그 현장을 그의 파멸을 위한 발판으로 바꾸고 있었다. 저택 안의 공기는 퀴퀴하고 으스스했다. 기술자가 강준의 아이맥 드라이브를 미러링하는 동안 권도형과 나는 체계적으로 그의 서재를 해체했다. 액자에 담긴 현대 미술 작품 뒤에서 우리는 그의 숨겨진 벽금고를 발견했다. 비밀번호 아세요? 권도현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때 일련의 숫자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진세리의 생일. 몇 달 전 그가 부주의하게 꺼내놓았던 인사 서류에서 그녀를 새로운 컨설턴트라고 주장하며 본 기억이 났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렀다. 딸깍. 무거운 강철문이 열렸다. 안에는 현금이 많지는 않았지만 내가 본 적 없는 유한회사 설립 서류와 약속어음이 담긴 마닐라 폴더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끔찍한 발견은 사모펀드 회사로부터 받은 상업대출 서류 뭉치였다. 보증인 서명란에는 내 이름 한서연이 서투르게 위조되어 있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강주는 단지 나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수십억 원의 사기성 기업 부채를 떠넘기려 했다. 만약 그의 회사가 망하면 나는 재정적으로 파산하고 잠재적으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었다. 권도연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았고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모든 페이지를 고해상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잡았다. 그가 속삭였다. 사기성 상업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것은 1급 중범죄입니다. 이건 더 이상 가사법정이 아닙니다. 서연 씨. 이건 연방교도소행입니다. 유 씨 왕조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증거물을 서류 가방에 담아 즉시 그곳을 빠져나왔다. 우리가 부모님 댁에 겨우 돌아와 물 한 잔을 따랐을 때 정문 인터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어머니가 보안 태블릿을 확인하시더니 턱이 굳어졌다. 시어머니, 민서연 씨야. 아빠와 나는 시선을 교환한 후 권도현에게로 향했다. 그는 무섭고 포식자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 아이폰을 집어들어 음성 메모 앱을 열고 녹음을 누른 뒤 내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쇼타임. 침착하게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괴둬요. 말을 많이 할수록 자신을 더 곤경에 빠뜨릴 테니까요. 어머니가 현관문 빗장을 풀자 유성그룹의 민서연 여사가 허리케인처럼 로비로 들이닥쳤. 그녀의 평소 세련된 사교계 명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늘은 광란적이고 도끼 품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부모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얼굴에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가락을 겨눴. 네가 지금 여기서 도망쳐 숨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너한테 내 의무를 저버릴 허락을 했지? 어머님, 여긴 제 부모님 댁이에요. 제가 달리 어디로 가겠어요? 나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감히 그딴 투로 말하지 마라. 난 너처럼 쓸모없고 드라마틱한 아내는 본 적이 없어. 그녀가 소리쳤다. 강준이한테 다 들었어. 넌 그가 제공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면서 임원놀이나 하고 앉아있지. 그리고 이제 와서 사소한 질투심 때문에 히스테리 발작이나 일으키고 넌 내 아들에게 걸맞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버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말조심해 민서연. 당신은 지금 내 집에 서 있고 내 딸을 모욕할 수 없어. 오, 아빠가 연약한 어린 딸을 지키는 것 좀 봐. 민서현이 경멸에 찬 목소리로 비웃었다. 글쎄, 내가 확실히 말해주지. 강준이는 자기 자리를 아는 여자를 찾았어. 진세리는 아름답고 순종적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현재 유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를 임신 중이야. 그러니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두꺼운 마닐라 봉투를 커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이건 우리 변호사들이 작성한 이혼 합의서야. 서명해. 내 낭비된 젊음에 대한 보상으로 말이나 델레이에 있는 10억짜리 콘도를 제안하는 거야. 부동산을 받고 우리 인생에서 꺼져. 나를 추하게 만들지 마. 네가 출판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귀여운 부사장 직함 말이야. 난 너희 회사 CEO랑 골프 치는 사이야. 금요일까지 널 업계에서 매장시킬 수 있어. 나는 그 장난 같은 합의서를 쳐다본 다음
지난 7년간 내가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던 여자의 오만하고 비웃는 얼굴을 쳐다보았다. 목구멍에서 담즙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권도연의 지시를 기억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펴고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민서연 여사님, 할 말 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문은 저쪽입니다. 저는 당신의 협박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의 입막음 돈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혼에 관해서는 당신 아들에게 법정에서 보자고 전해 주십시오. 뭐라고? 그녀의 얼굴은 완전한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그녀의 유순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자신에게 그런 얼음 같은 말투로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다시 소리를 지르기 위해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권도현이 여분접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자신의 아이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빨간 녹음 타이머가 선명하게 보였다. 민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드앤 스털링 법률 사무소의 대표 파트너이자 한서연 씨의 선임 변호인인 권도현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이 대화가 녹음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명백한 갈취, 직장 내 보복 위협, 그리고 제 의뢰인을 사기성 법률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는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판사 앞에서 아주 멋지게 재생될 겁니다. 민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자홍색에서 병적인 회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권도현과 나 사이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몸을 돌려 문으로 거의 달려가다시피 하며 일련의 저주를 퍼부었다. 무거운 문이 그녀 뒤에서 쾅 닫혔다. 나는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권도현은 녹음을 멈추고 씩 웃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괴롭힘과 강요에 대한 금지 명령을 선물로 포장해줬군요.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미래의 유씨 부인을 방문할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 진호 오빠가 권도현에게 암호화된 두꺼운 서류 파일을 보냈. 진세리에 대한 신원 조회는 많은 것을 밝혀주었다. 그녀는 24살이었고 원래는 쇠락해가는 중서부의 작은 도시 오하이오 출신이었으며 LA로 이사하기 위해 전문대학을 중퇴했다. 그녀의 고용 기록은 거의 전무했지만 연애사는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데 있어서는 마스터 클래스였다. 그녀는 부유하고 기혼이며 중년인 임원들을 전문적으로 노렸다. 강주는 그녀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었고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그의 마지막도 아닐 것이었다. 그녀는 전문적인 기생충이었다. 하지만 진호 오빠가 밝혀낸 가장 결정적인 정보는 강준이 그녀를 위해 구입한 호화 펜트하우스의 주소였다. 그것은 강남의 30억 원짜리 유닛으로 오직 진세리의 이름으로만 등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에스크로와 계약금은 모두 유성기업의 법인 계좌에서 연구 개발 컨설팅 비용으로 기록되어 전액 자금이 조달되었다. 기업 횡령과 거액 절도. 권도연이 서류 파일을 두드리며 말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이 직접 그녀를 만나러 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기성으로 두 번째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당신이 그녀의 평정을 흔들어 놓길 바랍니다. 나는 그 생각이 끔찍했다. 내 인생을 불태워버린 여자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강준과의 감정적인 유대를 완전히 끊기 위해 그 악몽의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했다. 갈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레인지로버를 몰고 강남의 그 고층 빌딩으로 향했다. 권도현은 길 건너 커피숍에서 기다리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거세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이중문 옆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남아있던 평정심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그것은 맞춤 제작된 브러쉬 처리된 노쇠 명패로 유씨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부부 행세를 하며 내 인생의 잿더미 위에 그들의 반짝이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내 피가 끓는 점에 도달했다. 나는 초인종을 3개, 그리고 끊임없이 눌렀다. 몇 초 후 문이 활짝 열렸다.
진세리는 임신한 배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비치는 라펠 실크로브를 걸치고 한 손은 엉덩이에 얹고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즉시 경멸적인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직접 보니 훨씬 더 눈에 띄었고 계산적이고 날카로운 인스타그램 필터 미인이었다. 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음이 섞이고 거슬렸다. 나는 한서연, 유강준의 아내예요. 나는 모든 음절을 똑똑히 발음하며 말했다. 진세리는 귀에 거슬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 와우. 그럼 당신이 그 악명 높은 족쇄로군. 얘기 많이 들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준 씨는 없어. 우리 아들 신탁 기금 서류 마무리하느라 바쁘거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왔어. 진세리는 완벽하게 조각된 눈썹을 치켜떴다. 뭐 때문에? 내 머리채라도 잡으려고? 맙소사. 아줌마, 정신 좀 차려요. 자기 남자 만족 못 시킨 걸 부끄러워해야지. 솔직히 늙어가는 일 중독자 아줌마가 나랑 경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내뱉는 모든 말은 내 갈비뼈를 찌르는 스틸레토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배를 똑바로 쳐다본 다음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며 무섭고 생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내 머리채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진세리.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러 왔지. 첫째, 강준 씨와 나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저기 밖에 있는 내 유씨 가족 노쇠 명패는 그가 내연녀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 공동 재산을 유용한 아주 훌륭한 사진 증거가 될 거야. 진세리의 오만한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둘째,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 펜트하우스는 횡령된 회사 자금으로 구입됐어. 국세청과 검찰이 이달 말까지 이 부동산을 압류할 거야. 도난당한 돈으로 산 부동산의 유일한 명의자로서 너는 훌륭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사기 공모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뭐? 무슨 정신 나간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진세리는 방어적으로 팔짱을 끼며 더듬거렸다. 그녀의 뻔뻔한 자신감은 빠르게 증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 나는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치명적인 속삭임으로 낮췄다. 정말 그 아기가 내 밥줄이라고 생각해? 이게 널 새로운 유씨 부인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진 마. 나한테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유씨 가족이 내 귀한 후계자에 대한 진짜 진실을 알게 되면 글쎄, 네가 얼마나 오래 집안 놀이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펜트하우스 있을 때 즐겨도 연방 요원들은 보통 일찍 찾아오거든. 나는 뒤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돌아갔다. 뒤에서 그녀가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편집증에 씨앗을 심었다. 나는 그녀의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외관을 산산조각 냈다. 이 작은 전투에서 나는 첫 피를 흘렸고 학살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고층 빌딩을 걸어 나오면서 나는 기이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증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맹목적으로 집어삼키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다음 행보에 동력을 제공하는 통제된 불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권도현과 나는 신한은행 강남 지점으로 행진했다. 내 혼인 증명서와 권도현이 집계한 자산의 심각한 유용을 보여주는 예비 포렌식 데이터로 무장한 채 나는 모든 공동 계좌와 내 이름 또는 우리 공동 신탁에 연계된 모든 신용카드에 즉각적인 동결을 요구했다. 지점장은 망설였지만 권도현이 진행 중인 사기를 방조한 책임으로 그들을 위협하자 그들은 즉시 응했다. 안전계좌에 남아있던 몇 천만 원은 오직 내 이름으로 된 단독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것으로 불길의 산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 나오면서 권도현이 설명했다. 유동 현금 없이는 그는 제주도에서 재벌 행세를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몇 시간 안에 패닉이 시작될 겁니다. 다음 공격은 외과 수술 같았다. CFO의 법적 배우자라는 내 지위를 활용하여 권도현은 아버지가 추천한 공격적인 제3자 감사법인을 고용하여 유성기업에 공식적인 요구 서한을 보냈다. 그 가처분 신청은 지난 36개월간의 기업 장부에 대한 즉각적인 동결과 감사를 요구했다. 서한에는 만약 회사 이사회가 48시간 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핵폭탄급 위협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횡령 혐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었다. 우리는 유성가부의 바로 그 기반을 공격하고 있었다. 권도현이 예측했듯이 그 여파는 즉각적이었다. 그날 오후 내가 출판사 사무실 책상에 앉아 원고를 결제하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유강준이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벨이 울리게 둔 다음 일부러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아, 자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서는 매끄러운 위선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 그는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네, 편두통이 있어서 낮잠 좀 잤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나는 연극적으로 하품했다. 서연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내 현대 블랙카드가 거절됐어. 법인카드도 동결됐고 ATM에서 현금도 못 찾아. 지금 당장 내 계좌 확인해봐. 접속되는지 말해줘. 잠깐 뭐라고요? 나는 충격받은 척했다. 잠깐만요. 앱 열어볼게요. 세상에, 강준 씨. 공동예금이 완전히 동결됐어요. 관리 동결이라고 떠요. 여보, 혹시 당신이 말했던 그 대규모 상업대출에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보안 점검 때문에 동결된 걸까요? 나는 그의 거짓말을 그의 면전에 능숙하게 되돌려 주었다. 전화기에서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가 과호흡하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유령 투자 변명은 이제 그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다. 그래야지. 유강준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더듬거렸다. 내 자산 관리사에게 바로 전화해서 해결할게. 아, 그리고 강준 씨, 유성기업 이사회에서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기업 장부에 대한 제3자 감사에 관한 내용이던데. 뭐 아는 거 있어요? 감사? 그가 완전히 평정을 잃고 소리쳤다. 그냥 정기적인 금융감독원 규정 준수 사항이겠지. 나는 다정하게 말했다. 여행 중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요새를 지키고 있을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다. 요새를 지킨다고? 그래, 나는 그의 가족을 최대한의 정성으로 다룰 것이다. 나는 그들이 만든 탐욕의 늪에 빠져 익사할 때까지 그들의 생명줄을 하나씩 절단할 것이다. 반격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이제 나는 덫에 걸린 쥐가 발버둥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후 3일 동안 강준의 전화는 변덕스러워졌다. 때로는 나를 달래려 했고, 때로는 맹목적인 분노로 답을 요구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걱정 많은 아내의 연기를 완벽하게 유지했다. 한편 서울에서 우리의 전쟁 기계는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작동했다. 어느 날 밤늦게 권도현이 긴급한 어조로 전화했다. 서연 씨, 중대한 상황 악화가 있습니다. 유강준이 거주법을 악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금 군청에 자신의 부모, 강민, 그리고 진세리를 평창동 저택의 합법적인 거주자로 공식 등록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위가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왜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데요? 점유권 및 공동재산 전략입니다. 권도연이 쏘아붙였다. 등기부등본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결혼 중에 구입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온 가족이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민사법원에서 퇴거 소송을 몇 년간 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주된 가족 거주지라고 주장하며 떠나는 대가로 당신에게 지분의 절반을 갈취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즉시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요? 나는 불안감이 치솟으며 물었. 더럽게 싸우는 거죠. 권도현이 어두운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금고에서 빼낸 위조된 상업 대출 서류 기억하시죠? 그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그건 연방신분 도용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거주 시도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에 강력한 잠금을 걸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 사촌인 박 형사님께 전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연방 당국과 신용정보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사기를 신고할 겁니다. 우리는 신분 도용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동결시킬 겁니다. 그들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상업용 항공편에 탑승하거나 차를 렌트하거나 심지어 병원에서 진료비를 처리할 수도 없게 될 겁니다. 그들은 금융 유령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권도현, 진우 오빠, 그리고 나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행진했다.
진우 오빠는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우리를 곧바로 대장 사무실로 안내했다. 나는 횡령, 수십억 원대 대출에 대한 위조 서명, 내 재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 등 악몽의 전말을 낱낱이 밝혔다. 권도연은 법적인 결정타를 날렸다. 대장님, 용의자 유광주는 제 의뢰인의 서명을 반복적으로 위조하고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기업 부채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주거 주지에 불법 점유하기 위해 군 거주 기록을 위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 씨 가족 전체의 금융 기반이 전신 사기 및 자금 세탁 위에 구축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용정보 기관을 통해 그들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긴급 동결과 은행 사기에 대한 즉각적인 영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대장은 서류 파일에 담긴 부인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를 검토했고 그의 턱은 굳어졌다. 그는 침울한 동정심으로 나를 바라본 다음 진우 오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처분 신청하고 연방당국에 그들의 신원을 신고해. 금요일까지 영장 발부되도록 해. 경찰서를 나와 눈부신 서울의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나는 차가운 전율을 느꼈다. 나는 방금 그 왕조 전체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나는 그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했다. 그들의 호화로운 하와이 휴가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 악몽으로 전락할 것이었다. 유씨 일가가 제주도에서 꼼짝없이 갇혀 거절된 플래티넘 카드와 동결된 신분으로 숨막혀 하는 동안 나는 궁극적인 심리적 타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현실로 돌아가는 다리를 영원히 불태워버릴 한수. 평창동 집을 팔고 싶어요. 나는 그의 강남 사무실에서 권도연에게 말했다. 권도연은 에스프레소에 거의 질식할 뻔했다. 45억짜리 저택을 지금 판다고요? 바로 지금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건 혼전 신탁을 통해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군의 동결 조치가 그의 거주 시도를 막았고요. 그들은 매각을 중단시킬 법적 권리가 없어요. 저는 그들이 인천공항에서 돌아와 그들의 요새로 걸어 들어갈 것을 기대했다가 새로운 주인이 자물쇠를 바꾸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싶어요. 권도현은 충격과 깊은 감탄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정말 무섭군요, 서연 씨. 그리고 전 그게 마음에 듭니다. 이건 궁극적인 권력 과시입니다. 당신은 막대한 유동 자본을 확보하고 그의 자존심의 물리적 기념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의 정신을 꺾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호화 저택을 파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45억에 내놓지 않을 거예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비공개 시장에 32억 현금, 7일 에스크로 조건으로 내놓을 겁니다. 이 시장에서 억만장자나 외국 기술 투자자가 순식간에 낚아챌 거예요. 그들이 착륙하기 전에 끝내고 싶어요. 계획은 즉시 실행되었다. 아버지의 광범위한 부동산 재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가진 최상급 평창동 저택이 막대한 현금 할인으로 나왔다는 소문이 퍼졌다. 내가 예측한 대로 48시간 이내에 중국 물류 대기업의 한 임원이 전액 현금 제안을 했다. 그는 그의 국제 파트너들을 위해 즉시 호화로운 서울 거점이 필요했다. 가격과 위치는 놓치기에는 너무 좋았다. 일주일 후 나는 청담동에 세련된 에스크로 사무실에 앉아 최종 등기 이전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내 펜이 두꺼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면서 혼란스러운 감정의 폭풍이 나를 덮쳤다. 이 집은 나의 영원한 집이 될 예정이었다. 아이들을 키우고 늙어가는 것을 상상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궁극적인 배신이 뿌리를 내린 토양이기도 했다. 이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나는 그것을 잿더미로 태우고 있었다. 후회는 없었다. 오직 종양을 절제하는 것 같은 심오한 가벼움만이 있었다. 32억 2천만 원의 현금이 권도현이 나를 위해 설립한 건드릴 수 없는 역외 신탁으로 직접 송금되었다. 다리는 공식적으로 파괴되었다. 유씨 가족은 돈과 존엄성을 잃었고 이제는 머리 위 지분까지 잃었다. 그들은 사실상 노숙자가 되었다. 그들이 짐을 끌고 그 오크문으로 갔을 때 그리고 낯선 사람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 자신의 전 세계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바로 그 감각. 그들이 나에게 안겨준 바로 그 감각.
내 전쟁은 흠잡을 데 없이 실행되고 있었다. 내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유씨 일가를 심연으로 더 깊이 밀어넣었다. 나는 승리감에 황홀경에 빠져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며칠 동안 내 몸은 무겁고 부서진 듯 했다. 매일 아침 나는 격렬한 메스꺼움으로 잠에서 깼다. 식욕은 전혀 없었고 며칠 동안 잠만 자고 싶게 만드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심리전은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창백하고 수척해지는지를 알아차린 어머니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 서연아, 청담동 VIP 클리닉에 가서 종합 검진받게 할 거야. 네가 이렇게 쇠약해지는 걸 볼 수 없어.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나는 청담동의 한 개인 클리닉에 VIP 예약을 했다. 몇 병의 피를 뽑고 여러 스캔을 한 후 나는 고급스러운 대기실에서 떨며 앉아 있었다. 30분 후 어머니 또래의 따뜻한 여성인 김민지 원장이 우리를 그녀의 진료실로 불렀다. 그녀는 손에 든 아이패드를 검토한 다음 부드럽고 빛나는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님, 축하드립니다. 활력 징후는 사실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좋은 소식 무슨 뜻이죠? 임신하셨습니다. 서연 씨, 김 원장이 미소 지었다. 대략 5주 정도 됐고 임신낭이 완벽하게 착상되었습니다. 아기가 아름답게 발달하고 있어요. 당신의 작은 체구를 고려하면 입덧이 좀 더 심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제가 조프란을 처방해드리고 산전 영양 계획을 세워드릴게요. 임신?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수류탄처럼 터졌. 나는 충격으로 마비되어 한 음절도 만들 수 없었다. 내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기쁨에 찬 놀라움으로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내 텅 빈 표정을 보자 그녀의 기쁨은 즉시 깊은 공포로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내 뇌는 순수한 공황의 피드백 루프였다.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사기성으로 썩어가는 결혼 생활의 부산물. 그것은 내 아이였지만 동시에 강준의 피이기도 했다. 나의 완벽한 복수 계획, 나의 티타늄 같은 결의.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를 낳아야 할까? 내 인생을 망치려 한 괴물의 혈통을 보존하고 매일 내 아이의 얼굴에서 그의 얼굴을 봐야만 하는가? 하지만 다른 선택지, 차가운 전율이 내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그것은 내 아기, 내 살과 피였다. 나는 그렇게 무자비할 수 없었다. 나는 되살아난 시체처럼 진료실을 걸어 나왔다.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초음파 사진 프린트물을 움켜쥐고 있었다. 내전 현실을 다시 쓴 100만 톤 무게의 작은 검은 점. 나의 전쟁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복잡해졌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무고한 생명의 운명을 내 손에 쥐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진료실 방문 후의 날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다. 나는 부모님 댁에 내 침실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말하기를 거부했다. 내면의 내전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내 모성 본능은 맹렬하게 타올랐고 내 안의 작은 심장 박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내 이성은 이 아이가 나를 유씨 가족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슬로 묶을 것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나의 복수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아기는 거대한 걸림돌이었다. 나 자신의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서울 번호였다. 나는 무시를 눌렀다. 전화는 다시 그리고 다시 울렸다. 마침내 격분하여 나는 나를 괴롭히는 누구에게든 지옥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전화를 받았다. 뭐야? 나는 쏘아붙였다. 한서연 씨 맞습니까?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나이든 여성이었고 거칠고 권위적이며 날카로웠다. 누구시죠? 나는 방어적으로 요구했다. 내 이름은 유영희. 나는 강준의 친고모다. 나는 얼어붙었다. 강준의 고모? 유씨 가족 중 누구도 고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유영희. 내가 아는 한 유명한 회장은 외아들이었.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 그 여자는 말을 이었다. 충격받았겠지. 이해해. 내 오빠 유명하는 이씨 몇 년 전에 나와 인연을 끊었어.
그는 세상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걸 더 좋아하지. 왜 저한테 전화하신 거죠? 나는 전화를 더 꽉 쥐며 물었다. 지난주 내 움직임을 지켜봤기 때문이지. 유영이가 말했. 강준의 그 어린 계집애에 대해서도 알고 그의 온 가족이 그 사기극에 연루된 것도 알아. 그리고 너? 넌 아주 훌륭한 게임을 했어. 법인 계좌를 동결하고 그들의 신용을 불태우고 평창동 저택을 그들 모르게 팔아치웠지. 넌 무자비해. 내 나이대의 나를 떠올리게 하는군. 그녀의 어조에는 깊고 오래된 쓴맛이 배어 있었다. 내가 전화한 이유는 너에게 핵폭탄을 건네주기 위해서야. 내 적의 적은 나의 친구야, 서연아. 그리고 우린 공동의 적이 있지. 바로 내 오빠의 왕조야. 유령을 어떻게 믿죠? 날 믿을 필요는 없어.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냥 날 만나. 네가 봐야 할 게 있어. 유 씨 가족이 다시는 상류사회의 얼굴을 내밀지 못하게 할 무언가. 오늘 밤 8시에 만나. 이태원 라운지 뒤쪽 부스에서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가 핑핑 도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정체불명의 고모. 함정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나는 가기로 결정했다. 정확히 저녁 8시 나는 이태원의 어둑한 바로 걸어 들어갔다. 유영이는 이미 뒤쪽 부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귀족적인 용모와 은발의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힘에 무서운 아우라를 풍겼. 그녀는 유명한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내가 부스로 들어서자 그녀는 잡담을 건너뛰고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 안에는 유성기업의 원본 창립 장부가 들어있어. 유영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유명한과 함께 세운 회사지. 회사가 진짜 자본을 창출하기 시작하자 그는 불법적인 이사회 조작을 통해 나를 몰아내고 내 지분을 훔쳤어. 이 서류 가방에는 그의 역외 탈세, 자금 세탁에 사용한 유령 회사, 그리고 그의 가짜 제국을 건설한 횡령의 종이 흔적이 담겨 있어. 이걸 금융감독원에 넘기면 유명한은 연방교도소에서 죽게 될 거야. 충격에 휩싸여 나는 누렇게 바랜 서류들을 넘겨보았다. 송금 코드, 사기성 대차 대조표, 결정적인 서명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기업의 사망 선고서였다. 하지만 그게 결정타는 아니야. 유영이가 도끼 품은 희열로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그녀는 접힌 코팅된 서류를 나에게 건넸다. 이건 나는 그것을 펼쳤다. 그것은 사설연구소의 유전자 검사 보고서였다. 대상 A 유명한, 대상 B 유강준, 친자 관계 확률 0%. 뇌가 단락되었다. 강준은 유명한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정확해. 유영이가 내 표정을 읽고 미소 지었다. 강준은 35년 전 민서연이 컨트리클럽에서 테니스 프로와 바람나서 낳은 산물이야. 유명한은 그걸 알았지만 그는 대외적인 이미지에 집착했고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후계자가 필요했지. 그래서 그 사생아를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한 거야. 하지만 뒤에서는 강준을 혐오했어. 그게 그가 그에게 그토록 폭력적으로 엄격하고 감정적으로 학대한 이유야. 이건 유씨 가족의 가장 어둡고 가장 굴욕적인 비밀이지. 유영이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나는 그들의 파멸을 내게 건네주는 거야.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네게 달렸어. 나는 내 맞은편의 무자비한 여자와 내 떨리는 손에 들린 DNA 보고서를 번갈아 보았다. 내 자궁 속 아기에 대한 숨막히는 혼란은 즉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갑고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이 대신했다. 유영이는 방금 나에게 엑스칼리버를 건네주었고 나는 목을 향해 휘두를 것이었다. 유씨 가족의 제주도 휴가는 완전한 재앙으로 끝났다. 그들은 델타항공 1등석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당황한 컨트리클럽 친구들에게 대출을 구걸한 끝에 그들은 겨우 현금을 긁어모아 레드아이 제주항공대기 항공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의 신용카드는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고 은행 계좌는 압류되었다. 그들은 피로와 분노, 그리고 깊은 혼란에 휩싸여 서울로 돌아왔다. 첫 번째 거대한 충격파는 그들의 카카오 택시가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덮쳤. 익숙한 연철 대문은 열려 있었고 차도에는 이삿짐 트럭 행렬이 주차되어 있었다.
그들이 본 적 없는 가족이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지시하며 현관으로 20세기 중반의 현대 가구를 옮기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유명한이 차도로 뛰어들며 포효했다. 당신들 대체 누구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새로운 주인인 기술회사 임원은 유명한을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다. 당신 집이라고? 길을 잃으셨나 보군, 친구. 나 이 집 금요일에 막 계약했소. 등기부등본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계약? 누구한테 샀는데? 민서현이 잿빛 얼굴로 비명을 질렀다. 이전 주인이요, 한서연 씨. 그 남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유 씨 가족에게 스마트 폭탄처럼 떨어졌다. 강주는 잘 가꾸어진 잔디밭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그의 뇌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의 유순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그의 수십억 원짜리 저택을 그 몰래 팔아치우고 서울에서의 유일한 발판을 법적으로 끊어버렸다. 굴욕을 당하고 사실상 노숙자가 된 유 씨 일가는 405번 고속도로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 투숙해야 했다. 두 번째 충격파는 다음 날 아침에 닥쳤다. 유명한은 신한은행 지점으로 행진하여 숨겨진 비상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창구 직원은 그에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연방 지시에 따라 그의 주민등록번호와 그의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신분 도용 및 전신 사기 혐의로 신고되어 동결되었다고 알렸다. 집도 돈도 법적 신분도 없었다. 공황은 맹목적인 정신병적 분노로 변이되었다. 비좁고 지저분한 모텔방에서 그들의 증오의 대상은 단 하나, 바로 나였다. 그들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조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그 은혜도 모르는 년을 찾아내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민서현이 값싼 모텔 램프를 벽에 던지며 소리쳤다. 48시간 동안 긴장성 쇼크 상태에 빠져 있던 강준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내가 이 파멸의 마스터 클래스를 혼자서 실행했다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어떤 경쟁 회사가 나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피를 원했다. 그녀 사무실로 갈 거야. 강준이 핏발 선눈으로 으르렁거렸다. 로비로 끌어내서 동결을 풀고 모든 걸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할 거야. 유씨 일가가 몰랐던 것은 내가 바로 그것을 기다리며 내 책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식의 영유신의 신내 옷차림으로 서울 시내 출판사에 도착했다. 나는 권유의 색, 피에 새긴 진홍색 파워수트를 입었. 나는 임신의 피로로 인한 다크서클을 감추고 오직 얼음 같고 꿰뚫을 수 없는 갑옷만을 드러내도록 꼼꼼하게 화장을 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오늘 나는 사형 집행인이었다. 권도현은 로비에 사복 차림의 사설 경호원 2명을 배치했다. 사촌 오빠인 진우는 뒷골목에 그의 경찰 비공식 순찰차를 주차해놓고 그의 부대를 대기시키고 있었다. 위층 임원용 유리 회의실에는 내 맥북에 프로젝터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 바탕화면에는 모든 증거가 실려 있었다. 나는 완벽한 덫을 놓았고 광견병 걸린 동물들은 미끼를 향해 곧장 달려오고 있었다. 오전 10시 직전 내 전화가 울렸다. 진우 오빠였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연구소에서 급히 보낸 결과 받았어. 그랜드 피날레를 위한 작은 작별 선물이야. 무슨 결과, 오빠? 나는 심박수가 올라가며 물었다. 며칠 전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진세리와 대치한 후 나는 진우 오빠에게 매우 이례적인 부탁을 했다. 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그는 이전에 경미한 음주운전 체포 기록에 있는 강준과 그의 현강민의 DNA를 확보하고 진세리가 나에게 공격적으로 몸을 기울였을 때 깨끗한 하얀 소파에 남긴 머리카락 한 올과 대조했다. 그것은 거의 불법에 가까웠지만 나는 더 이상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앉아 있어. 진우 오빠가 어둡게 웃었. 진세리가 임신한 아이. 강준이 아이가 아니야. 나는 숨을 멈췄다. 강준이 아이가 아니라고? 그럼 누구? 강민이 아이야. 그의 형 턱이 거의 빠질 뻔했다. 충격은 즉시 도취적이고 무서운 희열의 파도에 휩싸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 비극이었다. 사랑받는 내연녀, 신성한 유씨 가문의 대를 이을 그릇은 근친 상간의 배신의 산물이었다. 형이 동생의 내연녀와 자고 있었다.
유씨 가문의 족보는 그 뿌리까지 완전히 썩어 있었다. 오빠, 오빠는 신이야.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PDF 파일 바로 이메일로 보내줘. 나는 PDF 파일을 체크메이트라는 이름의 바탕화면 폴더로 드래그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기업 사기, 송금 내역, 그리고 그들 가족 역사상 가장 파멸적인 두 가지 유전적 비밀. 나는 CEO와 부서장들에게 긴급 규정 준수 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모여달라고 요청했고,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경고했다. 병적인 호기심이 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관객을 원했다. 나는 유씨 일가의 굴욕이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를 원했다. 오전 10시 15분 엘리베이터 문이 딩하고 울리자 임원층에 혼란이 일어났다. 유씨 가족은 안내 데스크를 지나 사무실로 난입했다. 강준이 선두에 서 있었고 정신 나간 야수처럼 보였으며 그의 부모, 강민, 그리고 강민의 아내가 그 뒤를 바짝 따랐다. 한서연, 당장 튀어나와. 강준이 동료들의 경악스러운 숨소리를 무시하며 포효했다. 나는 유리 회의실에서 조용히 걸어나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직장에서 소리 지르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유 사장님, 순진한 척하지 마. 이 미친년아. 민서연이 앞으로 달려들며 나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 하지만 두 명의 경호원이 즉시 나타나 그녀의 팔을 잡고 뒤로 밀쳤. 왜 집을 팔았어? 왜 내 계좌가 동결됐어? 경찰한테 뭐라고 말했어? 강준이 소리치며 침을 뱉었다. 나는 부드럽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강준 씨. 회의실에 들어가서 답을 검토해보는 건 어때요? 전체 층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돌아서서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다. 임원들은 충격적인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분노와 혼란에 눈이 먼 유씨 일가가 나를 따라 들어왔다. 유리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자 나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집어들고 마호가니 테이블의 상석에 섰다. 환영합니다, 유씨 가족 여러분. 내 목소리가 유리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짧은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목은 사기입니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목을 가다듬는다. 거대한 화면이 밝아지며 제주도 해변에서 키스하는 강준과 진세리의 고화질 사진이 나타났다. 방 안은 낮은 탄성으로 가득 찼. 강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제일막 불륜.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제 남편 유강준은 진세리라는 여성과의 이중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 공동재산을 유용했고 그녀를 임신시켰습니다. 더욱이 유명한 회장과 민서연 여사는 이 불륜을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제 계좌에서 훔친 돈으로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며 축하했습니다. 나는 다시 클릭했다. 화면은 위조된 상업대출 서류와 신한은행 송금 기록으로 바뀌었다. 제이막, 거액 절도 및 연방 전신 사기. 유강준은 내연녀에게 3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사주기 위해 공동재산을 횡령했고 기업 부채를 확보하기 위해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이는 의무적으로 연방 교도 소형을 선고받는 범죄입니다. 유명한이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쳤고 그의 입술에서 침이 튀었다. 이 거짓말쟁이 악독한 년아. 감히 이 사람들 앞에서 내 회사를 명예훼손해? 명예훼손이라고요? 나는 날카롭고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오디오를 들어보시죠. 나는 맥북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왔다. 부동산을 받고 우리 인생에서 꺼져. 네가 출판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귀여운 부사장 직함 말이야. 난 너희 회사 CEO랑 골프 치는 사이야. 금요일까지 널 업계에서 매장시킬 수 있어. 회의실의 임원들은 민서현을 노골적인 혐오감으로 쳐다보았다. 우리 회사 CEO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향해 단검 같은 시선을 보냈다. 민서현은 가죽 의자에 주저앉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가 갈취를 저지르는 장면이 녹화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피날레입니다. 나는 시선을 완전히 강준에게 고정하며 말했다. 당신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겠죠, 강준 씨? 위대한 유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나는 클릭했다. 진우 오빠가 보낸 DNA 보고서가 화면에 번쩍였다. 나는 그것을 큰 소리로 읽었고 내 목소리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울려 퍼졌다. 친자 관계 분석 대상 브룩스 스털링과 진세리의 미출생 태아. 결론. 친자 관계 확률 99.9%. 회의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강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수하고 순도 높은 정신병적 붕괴의 표정으로 그의 형을 쳐다보았다. 강민은 뒤로 비틀거리며 빠르게 고개를 저었고 강민의 아내는 내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너 그녀랑 잤어. 강준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다. 너 진세리랑 잤어. 하지만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나는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소리쳤고 내 목소리는 방을 장악했다.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있어. 유명하니 35년간 묻어두었던 비밀. 나는 마지막으로 클릭했다. 유영희 고모의 오래된 DNA 보고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강준아. 내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떨어졌지만 어쩐지 그 소란을 뚫고 나갔다. 널 학대하고 완벽을 요구했던 그 아버지. 그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네 어머니는 테니스 강사와 바람을 피웠어. 넌 유씨가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결정타였다. 강준의 이성을 붙들고 있던 끈이 격렬하게 끊어졌다. 그는 도살당하는 동물의 소리 같으냐 만적이고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뱉으며 회의실 테이블을 가로질러 달려들었고 그의 손은 내 목을 향해 뻗어 있었다. 죽여버릴 거야. 그의 손가락이 내 재킷에 닿기도 전에 유리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LAPD 바닥에 엎드려. 진우 오빠와 3명의 제복 경찰이 방 안으로 쇄도했다. 진우 오빠는 공중에서 강준을 덮쳐 그의 얼굴을 마호가니 테이블에 쳐박고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유강준, 너는 중상의 미수, 연방 전신 사기 및 신분 도용 혐의로 체포한다. 진우 오빠가 그의 옷깃을 잡아 올리며 짖었다. 그는 히스테리를 부리는 부모에게로 향했다. 유명한 회장, 민서연 여사, 유강민 씨, 당신들은 모두 기업 횡령, 갈취, 그리고 사기 공모 혐의로 시내로 동행해야 합니다. 왕조 전체가 수갑에 채워진 채 회의실에서 끌려나갔고 내 동료들이 완전한 충격과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실을 가로질러 행진했다. 연극은 끝났다. 막은 내렸다. 그들이 엘리베이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얹었다. 폭풍은 대지를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강남 고층 빌딩에서 일어난 사건은 서울 상류 사회의 핵폭탄처럼 터졌다. 한 인턴이 몰래 녹화한 회의실 대치 상황에 휴대폰 동영상이 디스패치에 유출되어 천문학적으로 바이럴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나의 복수는 인터넷의 집착 대상이 되었다. 헤드라인은 피할 수 없었다. 출판사 부사장, 기업 회의실에서 재벌 시댁을 섬멸하다. 근친 상간, 사기, 가짜, 후계자 폭로, 언론의 광란은 숨막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캔들과 달리 여론의 법정은 격렬하게 내 편이었다. 그들은 나를 철의 장미라고 불렀다. 나는 나의 전술적 천재성, 나의 평정심 그리고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한 것으로 찬사를 받았다. 여성 커뮤니티는 폭발했다. 나의 복수를 독성 결혼에서 살아남는 궁극적인 마스터 클래스로 분석했다. 유씨 가족은 보편적으로 혹평을 받았다. 허리케인을 피하기 위해 나는 출판사에 무기한 안식년을 요청하고 성북동 부모님 댁으로 물러났다. 나는 전화를 끄고 책 계약 제안을 무시하고 유일하게 중요한 것, 내 안의 작은 심장 박동에 집중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부모님과 함께 파티오에 앉아 있었다. 나의 법적 책략을 칭찬하는 논평 기사를 방금 읽으신 아버지는 아이패드를 내려놓고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셨다. 서연아. 그의 깊은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다. 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니? 나는 작은 배를 문지르며 침묵했다. 어머니가 파티오 테이블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셨고 그녀의 눈은 맹렬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너의 방패야. 네가 이 아이를 원한다면 우리가 키우는 걸 도와줄게.
우리 손주이고 우리 핏줄이야. 아기는 이 모든 일에서 무고해. 진짜이고 정화되는 눈물이 마침내 내 속눈썹 위로 흘러넘쳤다. 그녀가 옳았다. 아기는 무고했다. 부패는 어른들의 것이었다. 나는 내 복수를 실행했다. 나는 나를 파괴하려 했던 괴물들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처형했다. 나는 내 남아있는 트라우마가 무고한 생명을 끝내는 것을 정당화하게 둘 수 없었다. 아기를 낳을 거예요. 나는 꾸준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유씨 일가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제 아들이고 저 혼자만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긴 숨을 내쉬었고 그의 엄격한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진정한 한씨 집안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넌 완전한 거물이 되었어, 서연아. 내가 평화를 찾는 동안 비극의 또 다른 배우가 그녀의 마지막 수를 두었다. 진세리는 바이럴 영상을 보고 유씨 제국이 연방 당국에 의해 압류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 망설이지 않았다. 노련한 사기꾼의 생존 본능을 가진 그녀는 가지고 있던 모든 디자이너 가방을 챙기고 가지고 있던 보석을 모두 청산하고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일주일 후 FBI가 강남 펜트하우스를 급습했을 때 그들은 텅 빈 아파트와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 난 유씨 가족 노스의 명패를 발견했다. 그녀는 파멸된 왕조의 근친 상간의 아이를 임신한 채 도망쳤고 그녀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파괴한 남자들을 썩게 내버려 두었다. 몇 달 후 먼지가 가라앉은 후 나는 연방교도소에서 등기우편을 받았다. 강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는 면회를 요청했다. 권도현은 무시하라고 강력히 조언했지만 나는 마무리가 필요했다. 내 과거의 무덤을 영구적으로 봉인하기 위해 나는 마지막으로 시체를 봐야만 했다. 나는 회색빛 흐린 오후에 연방교정시설로 차를 몰았다. 나는 소독된 면회 부스에 앉아 두꺼운 방탄유리를 통해 쳐다보았다. 몇 분 후 교도관이 그를 데리고 나왔다.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오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잘 차려입었던 임원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헐렁한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속이 텅 빈 유령이 있었다. 그의 머리는 삭발되었고 눈은 불명과 절망의 어두운 구덩이처럼 퀭했다. 그가 나를 보자 그는 유리에 손을 내리쳤고 그의 죽은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서연아, 왔구나. 네가 올 줄 알았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완벽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내 얼굴은 완전한 무관심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는 격렬하게 흐느끼며 연약한 어깨를 들썩였다. 이제 와서 말이 소용없다는 거 알아. 난 괴물이었어. 난 가장 약하고 가장 한심한 남자였어. 내게 일어난 최고의 것을 망쳐버렸어. 날 저주해, 내게 침을 뱉어. 네가 필요한 건 뭐든지 해. 하지만 제발, 제발 날 용서한다고만 말해줘.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내 용서가 내 현실을 바꾼다고 생각해, 강준아? 그게 서류 위조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 그게 네 아버지를 연방구치소에서 꺼내줘?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 그는 이마를 유리에 대고 흐느꼈다. 내가 물어볼 자격조차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널 보고 싶었어. 아기에 대해 물어보려고. 아기는 지켰지, 그렇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쳐다보았다. 서연아, 제발. 그가 유리를 따라 미끄러지며 애원했다. 우리 아이를 지켜줘.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내 핏줄이야. 제발 감옥에서라도 아빠 노릇하게 해줘. 나가면 너희 둘을 위해 죽을 때까지 막노동이라도 할게. 내 아들. 나는 액체 질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정정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너나 유씨 이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넌 우리에게 죽은 사람이야. 강주는 내가 그를 쏜 것처럼 움찔했지만 천천히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알았어. 네가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면 내 지옥을 받아들일게. 그는 망설이며 교도관을 흘끗 쳐다본 다음 목소리를 광적인 속삭임으로 낮췄다. 서연아, 한 가지 더 있어. 내 고모 유영이 너한테 서류를 준 그 여자. 나는 약간 눈살을 찌푸렸다. 내 몸 조심해야 해. 강준이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완전한 공포가 진동했다. 그녀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의 사도가 아니야.
그녀는 우리 가족을 증오해. 그래, 하지만 그녀는 사이코패스야. 그녀는 연대감 때문에 널 도운 게 아니야. 그녀는 내 아버지를 침몰시키기 위해 널 어뢰로 이용한 거야. 그래서 그녀가 유성기업에 청산된 자산을 헐값에 되살 수 있도록 말이야. 그녀의 잔인함은 내 아버지를 성인처럼 보이게 만들어. 그녀의 궤도에 끌려 들어가지 마.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부저가 울렸다. 면회 시간은 끝났다. 교도관들이 그의 겨드랑이를 잡고 그를 끌고 가는 동안 강주는 계속 목을 비틀어 나를 쳐다보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몸 조심해. 나는 부스에 혼자 앉아 머릿속이 복잡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소시오패스의 경고는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내 마음에 어두운 씨앗을 심었다. 유영이는 정말 누구였을까? 하지만 편집증이 치솟는 것만큼이나 빨리. 나는 그것을 억눌렀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전쟁은 끝났. 이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과 내 아들을 위해 살았. 과거와 그 모든 악마들은 이 방탄유리 뒤에 영원히 갇혀 있을 것이다. 1년 후, 나는 강릉 바다 절벽 위에 자리 잡은 멋진 20세기 중반의 현대적인 집의 삼나무 데크에 앉아 있었다. 상쾌한 태평양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헝클었고 바다 소금과 안개 낀 소나무 향기를 실어날랐다. 스모그, 소음, 그리고 서울의 유독한 기억들은 평생 전의 일이었다. 나는 나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 조용한 예술적인 북부 해안 도시를 선택했다. 보육실에서 날카롭고 까다로운 울음소리가 내 공상을 깨뜨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맞춤 제작된 오크아기 침대에는 통통하고 성난 작은 천사가 서 있었다. 그는 나의 크고 어두운 눈과 나의 고집 센턱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강인하고 굽히지 않는 자유 속에서 살기를 바라며 하준이라고 이름 지었다. 하준의 탄생은 내 트라우마의 궁극적인 퇴마의식이었다. 그가 자는 것을 보고 그의 거리낌 없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명을 선택한 것이 내 전쟁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다. 평창동 매각으로 얻은 32억 2천만 원의 현금으로 나는 나의 재탄생을 설계했다. 나는 절반을 하준을 위한 고수익 신탁에 넣었고 강릉 절벽집을 샀고 글을 쓰며 하루를 보냈다. 나는 내 분노, 내 슬픔, 내 전술적 전쟁, 그리고 내 궁극적인 해방의 모든 온수를 회고록에 쏟아부었다. 나는 그것에 잿더미에서 일어나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 책은 열액폭탄 같은 성공을 거두었다. 출간 첫 주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 결혼에 갇힌 여성들을 위한 결정적인 생존 매뉴얼이 되었다. 기업 부사장에서 나는 문학적 아이콘이자 여성 권익 신장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막대한 인쇄 유입을 이용하여 나는 나의 마지막 꿈을 구체화했다. 나는 내면의 광채 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학대적인 결혼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을 위해 최고의 법률 대리, 포렌식 회계사, 그리고 긴급 주거를 제공했다. 재단은 빠르게 확장되어 자신이 무력하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을 위한 치명적인 검이 되었다. 유씨 일가에 관해서는 사법 시스템이 그들을 먼지로 갈아버렸다. 유명한 회장은 탈세, 전신 사기, 자금 세탁 혐의로 연방교도소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성기업은 금융감독원에 의해 해산되었고 그 자산은 막대한 연방 벌금을 갚기 위해 청산되었다. 강주는 중범죄 위조 및 폭행 미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강민은 감형 협상을 통해 5년의 보호관찰을 받았고 그의 경력은 파괴되었다. 부와 사교계 지위 그리고 정신을 박탈당한 민서현은 주립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왕조는 전멸했다. 나는 다시는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내면의 광채재단은 해운대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대규모 자선 갈라를 개최했다. 창립자로서 나는 멋진 에메랄드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장을 누비며 기부금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제는 작은 턱시도를 입은 혼돈의 유아인 하준이는 어머니에게 안겨 상류층 군중의 숭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내가 경매 명세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깊고 익숙한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렸다. 서연아, 정말 너야? 나는 돌아섰고 친절한 눈과 와이어 프레임 안경을 쓴 키가 크고
거칠지만 잘생긴 남자가 나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눈을 깜빡였고 내 뇌는 상황에 맞지 않는 그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딱 들어맞았다. 선우 오빠. 세상에, 선우 오빠. 나는 웃으며 그를 껴안았다.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갈라 광고판에서 내 얼굴을 봤어. 그가 낄낄거렸다. 내 책 읽었어, 서연아. 걸작이야. 네가 그 모든 일을 겪었다니 몰랐어. 넌 무서울 정도로 똑똑해. 선우는 내 연세대학교 학부 시절 오랜 친구였다. 그는 내가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를 할 때 커피를 가져다 주던 조용하고 똑똑한 건축학 전공생이었다. 우리는 졸업 후 멀어졌다. 그는 이제 이 도시에서 매우 인기 있는 지속 가능한 건축가가 되어 해안에 새로운 친환경 리조트를 설계하고 있었고, 내가 주최한다는 것을 보자마자 갈라 티켓을 샀다고 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래에서는 바다 소리가 부서지고 있었다. 선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는 나를 철의 장미처럼 대하지 않았고 내 이혼의 끔찍한 세부 사항을 캐묻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나를, 정말로 나를 10년 만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늦게 내가 하준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있을 때 내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유강준이야. 곧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있어. 아들 사진 한 장 보내줄 수 있을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빛나는 화면을 쳐다보았다. 맥박이 뛰지 않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 나는 왼쪽으로 스와이프하여 메시지를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그 남자는 유령이었고 나는 더 이상 유령을 믿지 않았다. 며칠 후 선우가 강릉 집으로 차를 몰고 왔다. 그는 화려한 꽃다발을 가져오거나 롤렉스로 나를 감동시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준이를 위해 직접 만든 아름답고 복잡한 수공예 목조 건축 모델인 트리하우스를 들고 들어왔다. 하준이는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장난감을 잡고 즉시 선우를 거실 양탄자로 끌고 내려가 놀았다. 나는 부엌 카운터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며 이 똑똑하고 친절한 남자가 내 아들과 함께 참을성 있게 나무탑을 쌓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장면은 너무나 심오하게 평화로워서 가장 좋은 의미로 가슴이 아팠다. 선우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내 눈과 마주쳤다. 그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내 인생이 지금 엄청나게 꽉 차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네가 마음이 열려 있다면 정말로 너랑 저녁 식사하고 싶어. 너랑 나, 단둘이서. 나는 선우를 보고 나무 블록이 넘어지자 히스테리하게 웃는 하준이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내 심장을 감싸고 있던 얼음이 마침내 영원히 녹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시 미소 지었고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방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정말 좋아요, 선우 씨. 캘리포니아 해안에 새로운 날이 밝았다. 폭풍도, 기만도, 전쟁도 없는 날. 오직 끝없는 푸른 태평양과 태양의 따스함. 그리고 내가 지옥을 뚫고 싸워 얻어낸 조용하고 절대적인 행복의 확신만이 있었다.